화면에 보이는 4가지 숫자들은 우리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대단히 아름다운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전혀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숫자들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과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숫자의 비밀이 해결됨으로써 LED와 레이저 기술, MRI 등 거의 모든 현대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술들이 탄생하였고 인류는 전례 없던 아주 거대한 지적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숫자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프리즘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 주변에 프리즘을 사선으로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색으로 나타나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무지개 같죠? 맑은 날 유리문 근처를 보면 우연히 이렇게 무지개처럼 퍼지는 빛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처럼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다양한 색이 되는 이유는 이 빛의 원천인 태양 때문인데요. 사실 빛의 색은 그 빛의 파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붉은 쪽에 가까울수록 파장이 긴 빛이고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파장이 짧은 빛입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빛은 파장이 매우 다양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색의 빛이 비슷한 세기로 뒤죽박죽 섞여있기 때문에 거의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색의 빛들은 그 빛이 통과하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을 때 꺾이게 되는데요. 공기에서 유리로 또는 물에서 공기로 진입할 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무척이나 흥미로운 것은 빛의 파장에 따라 꺾이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레이저가 꺾인 정도를 보세요. 녹색 레이저가 빨간색 레이저보다 미묘하지만 약간 더 꺾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와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기본 물질, 원소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원소들이 발견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소 주기율표의 초기 모델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원소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불꽃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로라 파우더라는 것이 있는데요. 불꽃의 색을 마치 오로라처럼 예쁘게 만드는 파우치를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옛날 과학자들도 이 불꽃의 색으로 가루 안에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소마다 불꽃에 닿았을 때 나타나는 불꽃색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핑크 계열의 붉은색을 만들며 소듐은 밝은 노란색, 포타슘은 연보라색, 칼슘은 리튬보다는 좀 더 붉은색, 스트론튬은 황록색, 우리는 청록색의 아름다운 불꽃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인간의 불완전한 관찰로 리튬과 칼슘의 불꽃색을 온전히 구분하기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로베르토 분젠과 구스타프 키르요프는 어느 특정한 원소를 버너에 가져다 놓았을 때 나타나는 예쁜 불꽃의 색, 그 이면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17세기 뉴턴이 했었던 것과 같이 프리즘을 활용해 불꽃의 색을 쪼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어떤 원소가 만드는 불꽃의 색이 태양빛과 같이 정말 다양하고도 연속적인 파장의 빛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떨어진 특정한 파장의 빛들의 조합으로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정보가 바코드에 1:1 대응하는 것처럼 이 쪼개진 빛은 마치 원소가 가지고 있는 지문과도 같습니다. 지문을 알면 어느 특정한 사람을 알 수 있듯 원소가 뿜는 빛의 쪼개진 파장 영역을 알면 그 원소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빛을 쪼개어 연구하는 학문, 분광학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분광학이 등장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여러 원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들을 잘게 쪼개서 그 빛들의 정확한 파장 영역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원소들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꼽혔던 것은 이미 가장 가벼운 원소로 알려졌던 수소기체였습니다. 다른 원소들이 무수히 많고 복잡한 선들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달리 이 수소기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분광하면 아주 명확하고도 또렷한 4개의 빛의 선만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수소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 영역을 관찰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안데르스 옹스트롬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정밀하게 수소에서 방출하는 빛의 선의 파장을 측정해냈습니다. 첫 번째 붉은색의 빛의 파장은 6562.10 옹스트롬, 두 번째 청록색 빛의 파장은 4860.74 옹스트롬, 세 번째 청남색의 빛의 파장은 4340.10 옹스트롬, 마지막 네 번째 보랏빛의 파장은
4101.20 옹스트롬. 영상의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이 4개의 숫자는 사실 옹스트롬이 측정했던 수소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들입니다. 당대 다른 과학자들보다 훨씬 정밀하게 측정한 것을 기리기 위해 빛의 파장에는 나노미터뿐만 아니라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는 1m를 1000번 나눈 1mm, 다시 이것을 1000번 나눈 1마이크로미터, 이것을 다시 1000번 나눈 1나노미터, 그리고 이것을 다시 10번 나눴을 때 만들어지는 단위입니다. 이것을 1옹스트롬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분광학을 하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수소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어떻게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에만 전념했었습니다. 딱 한 명의 괴짜 수학자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들의 규칙성을 찾아서 물음표의 숫자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음표는 11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숫자들이 1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2씩 늘어나는 규칙성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문제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이 숫자들의 규칙성은 무엇이고 물음표의 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물음표는 34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숫자와 그 전의 숫자가 합해져 다음 숫자를 만드는 규칙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숫자의 배열로부터 일정한 규칙을 알아내 다음 항을 찾거나 특정한 항을 계산하여 찾아내는 문제를 수학에서는 수열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수열 문제는 반드시 수학적인 규칙이 존재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수학적 규칙이 없이 아무렇게나 나열된 숫자는 배열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작위적으로 배열된 숫자들을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그곳에서는 아무런 수열적인 규칙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1825년 스위스 라우펜에서 태어나 바젤 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고 이후 바젤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했던 요한 야코브 발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머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수소에서 방출된 이 4가지의 빛의 파장이 담고 있는 이 4가지의 숫자들이 그냥 의미 없는 숫자는 아닐 것이다. 13579와 같이 또는 112358113과 같이 이들에게는 뭔가 아름다운 규칙성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위의 두 규칙성을 찾을 때와 같이 규칙성을 찾는 문제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을 찾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발머는 이 4가지 숫자의 규칙성을 찾아냈습니다. 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문자가 마구잡이로 들어간 식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면서 일단 계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서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어려운 것은 제가 다 해드릴 테니 여러분께서는 그저 이 식의 수학적 아름다움만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답답해 보이는 문자부터 바꿔볼까요? 이 시옷처럼 생긴 이 기호는 람다라고 읽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소에서 방출된 빛의 파장을 말하죠. 곱해져 있는 A는 3645.60 옹스트롬으로서 이것은 발머가 생각해낸 묘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N에 3, 4, 5, 6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그만입니다. 한번 해보죠. N에 3을 넣으면 5분의 9이니 3645.60에 9를 곱하고 9에다 4를 뺀 값을 나눠주면 됩니다. 6562.08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N에 4를 넣어보겠습니다. 3645.60 옹스트롬에 16을 곱하고 곱한 수에 4를 뺀 값을 나눠주면 되죠. 4860.80 옹스트롬이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N에 5, N에 6을 넣었을 때의 계산 결과를 보면 각각 4340.00 옹스트롬, 4101.30 옹스트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놀랍게도 옹스트롬이 정밀하게 잔 수소에서 방출되는 파장값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가 이 규칙성을 찾아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0년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체 그가 어떻게 이 4가지의 숫자들에 대한 규칙성을
이처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어쨌든 그는 수소의 선들이 어떤 정확한 규칙성을 따른다고 보았고, 이를 통해 수소에서 방출되는 파장 영역에 정확한 계산식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식이 수소에서 방출되는 빛의 종류를 나타낸 식일까요? 발머가 만든 식이 그냥 우연히 들어맞은 게 아닐까요? 이 식이 우연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n에 새로운 값을 넣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n에 7을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3969.65 옹스트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빛의 존재는 훗날 발머의 공식을 보다 일반화한 요하네스 리드베리의 공식과 함께 수많은 물리학자들의 실험에 의해 그 존재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머의 위대한 성과를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 내에 숨은 질서가 존재한다. 20세기 초에는 이미 원자 속 질서를 밝히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 원자 속에 원자보다도 더 작으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원자는 99.9999% 이상 텅 빈 공간이며 그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이 있다는 사실 등이 하나 둘 밝혀지던 발견의 시대였죠. 덴마크 출신의 닐스 보어도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1913년 보어는 여러 다양한 원자들 중 수소를 이용해 자신의 원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왜 수소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소는 원자핵 1개와 전자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에게 있어 입자 2개의 상호작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원자들 중 가장 작으면서 가장 단순한 수소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원자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어를 포함한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믿었습니다. 수소는 원자를 이해하는 좋은 징검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보어는 그의 스승인 러더퍼드가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를 몇 가지 가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설명한 수소 원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는 수소의 원자핵에 붙들려 있습니다. 러더퍼드는 원자핵주의를 전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가 움직이면 주변에 전자기파, 즉 빛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를 잃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는 원자핵 안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원자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어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몇 가지의 가정을 합니다. 하나,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정해진 크기의 궤도만을 따라서 움직인다. 둘, 전자는 정해진 궤도상에 딱 맞는 정해진 에너지만 가질 수 있으며 궤도상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셋, 전자는 어느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이때에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이 그래프와 애니메이션을 잘 봐주세요. 검은색의 곡선은 전자의 에너지가 얼마인가에 따라 수소가 전자를 얼만큼의 궤도로 붙들 수 있는가를 표시한 곡선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로 그려진 선들은 실제로 수소 안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는 좀 더 많지만 이 그래프에서는 5개만 나타냈습니다. 보어의 설명에 따르면 전자는 특정 에너지를 갖는 궤도상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전자가 에너지를 얻거나 잃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보어의 가정대로라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로 수소 원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어 모형은 수소가 방출하는 4줄기의 빛도 잘 설명합니다. 그래프에서 표기된 에너지들 중 2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3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어에 따르면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에너지를 전자가 흡수해야만 3번째 궤도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째 궤도도, 5번째 궤도도, 6번째 궤도도 각각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야 하죠.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들은 기본적으로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흡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도 정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원리적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빛으로 방출합니다. 두 궤도 사이로 전자가 전이될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될 때 그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빛이 바로 수소가 방출하는 파장 6562.08 옹스트롬의 붉은 빛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될 때 방출되는 빛은 파장 4860.80 옹스트롬의 청록색 빛,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전이에서는 4340.00 옹스트롬의 남색 빛,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 전이에서는 4101.30 옹스트롬의 보랏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발머가 이야기했던 원자 내의 숨은 질서는 약 28년의 시간이 흐른 1913년 덴마크의 대담하고 젊은 과학자 닐스 보어에 의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의 원리와 질서를 찾아낸 뉴턴처럼 보어는 수소 원자 안의 전자가 가진 원리와 질서를 찾고자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당시에 젊고 패기 있는 많은 과학자들과의 대담도 서슴없이 이어가면서 그는 능력있고 뛰어난 신진 물리학자들로 구성된 코펜하겐 학파의 수장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발머가 그랬던 것처럼 원자 내부에는 오묘한 수학적 질서가 잠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수소가 내뿜는 네 줄기의 빛은 원자와 같은 작은 세계에 대단히 오묘하고 수학적인 규칙이 있다는 사실에 아주 큰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규칙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압니다. 작은 세계에서 작동하는 양자역학은 비록 우리의 감각과 직관과는 맞지 않는 여러 기묘한 특성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수학을 활용하여 엄밀하게 예측하고 규칙을 구분해내며 이들을 활용한 도구와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상 초입에 소개했던 LED와 레이저 기술, MRI 등 거의 모든 현대사회의 근간이 된 기술들은 양자역학의 바탕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고 여전히 인류는 양자역학을 이용해 놀라운 기술들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미시세계에 숨은 수학적 비밀의 자그마한 실마리를 얻는 영상이었다면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매우 기묘한 특성 몇 가지를 그들이 밝혀지게 된 간단한 역사적 맥락과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당시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왜 그런 개념들이 등장했는지를 더 재미있게 알 수 있거든요.